2020년 교통사고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26번입니다. 차량 속도와 타이어 회전 속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슬립률에 대한 문제죠.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슬립률하고 토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률은요,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미끄럼 정도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 접지면의 선속도, 일속이죠. 일속이 같으면은요 0% 그리고 슬리프는 0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차량의 타이어가 완전히 잠긴 상태라면은요 100%, 또 슬리피는요 1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슬립률의 공식 잘 알고 계시죠? 슬립률은요 차속분의 차속 마이너스 휠속 곱하기 100이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 퍼센트가 되겠죠. 토크는요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는요 엔진을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동차의 추락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자료가 아닌 것입니다. 추락 후 착지까지의 수직 높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평 이동 거리 필요하고요. 도로 이탈 지점 기울기, 이륙 추락할 때는 기울기도 필요한 사항이죠. 추락하고 자동차의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추락하는 물체는요, 질량과 상관없이 추락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알아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순 추락 공식은요,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죠. V는 속도고요, D는 수평이동 거리, H는 추락 높이고요, G는 중력과 속도입니다. 질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륙 추락 공식입니다. V는 D 곱하기 루트 2 코사인 세타 D 사인 세타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분의 G죠. 이때의 세타는요, 이탈 각도, 즉 도로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중에서요,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론 재연론에는요, 차량 운동학을 알면은요, 많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충돌 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 한다. 탄성 충돌 있고도 완전 탄성 충돌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비탄성 충돌의 경우 운동 에너지는 차체 변형 등과 같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나 운동량은 보존된다. 운동량은 어떤 충돌이 있어도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반발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맞는 이야기죠. 두 물체가 충돌하여 반발되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 의한다. 반발되는 현상은요, 물체의 질량이 아닌 물체의 성질이죠. 물체의 재질에 의해서 반발의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탄력이 좋은 곡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은요, 거의 떨어진 높이까지 다시 올라가죠. 즉 반발력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차력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차력은 이 바닥과 딱 달라붙죠. 반발력이 없는 상황이죠. 이 반발 계수는요, 두 물체가 충돌한 후 반발할 때 또는 튕겨져 나갈 때요, 두 물체의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와의 비입니다. 그래서 반발 계수 2는요, V1-V2분의 V2-V1-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속도 높은 것 마이너스 처음 속도 낮은 것분의 낮은 속도 높은 것에서 낮은 속도 낮은 것을 뺀 것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여 반발되는 것은요, 물체의 탄성도, 즉 재질, 성질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위치 측정법 중 주로 코드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코드법은 현 측정법이죠. 도로 연석선 및 도로의 끝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삼각법이고요. 비정규 차량 흔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때 코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기준선 또는 도로 끝선으로부터 10m 이상 벗어난 경우 삼각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측정이 늪지나 숲속에 위치한 경우도 삼각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될 것이고요. 현 측정법은요, 이렇게 곡선 반경값이 다른 경우죠. 그래서 불규칙한 도로, 복잡한 곡선 형태의 타이어 흔적 등을 측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굴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구간별 이 현하고 중앙 정곡값을 조사해서요, 전체 커브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마찰 계수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마찰 계수는요,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마찰력과 수직항력의 비입니다. 즉, 차량이 추락할 때는요, 마찰하고 있는 두 물체가 없죠. 그래서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단수 추락 공식 보면 알 수 있겠죠.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입니다. 이 단수 추락 공식에서도요, 마찰 계수값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동일 차량에서 스키드 마크 발생 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차가운 타이어 고무와 역청 재질은 뜨거울 때보다 미끄러지기 쉽다. 이때 진한 흔적이 발생된다. 차가울 때가 더 잘 미끄러지지만 뜨거울 때 흔적이 더 진하게 나타나겠죠.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2번 보죠. 무거운 하중이 작용된 타이어는 그렇지 않은 타이어보다 지면을 많이 누른다. 따라서 무거운 하중이 작용된 타이어는 진한 흔적을 만든다. 하중이 무거울수록 타이어가 많이 눌리겠죠. 그러면서 흔적도 진하게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타이어 재질은 그렇지 못한 타이어보다 미끄러질 때 스키드마크를 쉽게 발생시킨다. 부드러운 재질일수록 마찰이 커지면서요. 스키드마크를 쉽게 발생시킵니다. 같은 노면과 공기압에서 좁은 홈의 타이어는 넓은 홈의 타이어보다 노면과 많은 면이 접지된다. 타이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노면과 많이 접지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청 재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청 재질은요, 아스팔트 같이요, 석유, 투명가스, 석탄이나 그것으로 가공한 물체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운 물질이요, 뜨거울 때보다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흔적이 연하게 발생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로 굽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선회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의 가로수와 충돌이 계속 발생되는 사고 현장을 조사 시 다음 중 가장 중요한 조사 항목은 차량이 선회 시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편경사를 설치하죠. 그래서 편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경사는요.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서요.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차로의 횡단면에 안쪽이 바깥쪽보다 낮은 형태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타이어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타이어를 평판 위에 놓고 수직 하중을 걸면 노면에 일정한 접지 현상을 얻을 수 있고 이때 가로 방향의 길이를 접지 길이라고 한다. 이게 틀린 사항입니다. 가로 방향의 길이는요. 접지 폭입니다. 세로 방향의 길이가 접지 길이가 되는 사항이죠. 2번입니다. 접지면의 면적을 접지 면적 또는 총 접지 면적이라 하며 실제 접지 부분의 면적, 즉 접지 면적에서 그루브를 뺀 것을 실 접지 면적 또는 유효 접지 면적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3번입니다. 접지부의 단위 면적당 걸리는 하중을 접지압이라 하고 그 중에서 접지압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일반 접지압이라 한다. 접지압은요. 총 하중을 접지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보통 수직 하중은 세로축의 접지 길이 혹은 접지폭을 가로축으로 잡아 공기압을 변화시키면 접지폭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게 되며 접지 길이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항이죠. 길이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요. 세로축이 접지 길이고요. 가로축이 접지폭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접지압하고요. 접지 길이, 접지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답은요. 1번하고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기준점과 기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준선과 기준점은 차후 사고 현장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정기준점은 삼각지정법에 적합하다에 맞는 이야기고요. 기준선은요. 보통 도로 연석선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 연석선으로 하죠. 신호등 지주, 소화전, 교량과 고가도로 등은 비고정 기준점이다. 고정 기준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5번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현장 스케치를 바탕으로 한 사고 현장 도면의 컴퓨터 CAD 작업. 컴퓨터 CAD 작업은요. 교통사고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가서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파악하고요. 노면 흔적 조사, 낙하물 촬영 등은 사고 현장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사고 차량의 조사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차량의 재원, 차량 파손 상태, 차량 가격, 화물 적재량. 차량의 가격은요. 사고 차량 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보행자 사고 조사로 틀린 것입니다. 자동차의 전면 유리 파손 부위를 조사한다. 1차로 범퍼 충격하고요. 2차로 전면 유리에 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면 유리 파손 부위 조사해야 되고요. 보행자의 최종 정지 위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보행자의 최종 정지 위치도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부위를 조사한다. 당연히 조사해야겠죠. 차체에 묻어있는 보행자의 흔적을 조사한다.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최종 정지 위치로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시 차량 속도를 예측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행자의 최저 위치는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중 타이어 트레드 마모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공기압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당연히 낮을 때가 크겠죠. 차량 속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차량 속도가 높을 때 제동 시 노면과의 마찰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타이어 트레드의 마모가 더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사항입니다. 타이어에 걸리는 하중이 적을 때보다 높을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하중이 클 때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겠죠.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크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타이어 트레드 마모가 큽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도로면 마찰의 기본 특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입니다. 동일 물체의 경우 수평 도로면에서의 마찰력은 중량에 비례한다. 마찰력도 힘이니까요. 질량과 중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동쪽 마찰력은요. 정지 마찰력보다 크기가 작다. 정지 마찰력보다 동쪽 마찰력이 작죠. 마찰력은 물체의 노면의 접촉면 크기에 비례한다. 마찰력은 힘으로써요. 질량하고 가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면 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찰력은요.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찰력은 가속도하고 연계가 있죠. 마찰력은요. 물체의 노면의 접촉면의 크기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질량과 비례하죠. 마찰력도 힘입니다. F는 ma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이 식만 알아도요. 이 답을 산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넓은 구역에 걸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 스크래치 흔적으로 폭이 다소 넓고 최대 접촉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흔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스크래프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견인식 긁힌 흔적은요. 일반적으로 견인체에 오는 흔적이죠. 그래서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번 칩과 그루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요. 좁고 깊게 패인 흔적이죠. 마치 홈의 끝부분으로요. 노면을 찍은 듯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최대 충돌 지점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그루브는 길고 폭이 좁게 발생된 패인 흔적이죠. 그래서 주로 너트, 구동축 등 돌출된 금속 부위가 노면에 접촉하면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타이어 흔적의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스키드마크는 타이어가 구르며 진행될 때 발생한다. 스키드마크는요. 타이어가 잠긴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마크는 주로 핸들 조향에 의해서 발생되죠. 그리고 가소스커프는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미끄러져 발생하는 것으로 오직 구동바퀴에 의해 발생된다. 예, 가소스커프는요. 구동바퀴에 의해 발생됩니다. 인프리트는 타이어가 구르는 상태에서 노면에 새겨지면서 발생된다. 맞는 이야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자동차 전구의 균열로 인하여 산소가 내부로 들어갔거나 전구 내부의 오염에 의해 내부가스 성분의 연소로 발생되는 현상은요. 백화 현상이죠. 흑화, 청화, 황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화 현상은요. 필라멘트 코일의 텅스텐이 증발하면서요. 유리 내벽에 증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청화 현상은요. 전구 내부에 수분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고 했고요. 황화 현상은요. 충돌, 충격 등 영향으로요. 가열된 전구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되면은요. 할로겐 가스가 이온화되면서 유리 벽면에 황색으로 증착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황화 현상은 할로겐 가스, 청화 현상은 수분, 그리고 흑화 현상은요. 필라멘트 코일의 텅스텐이고요. 그리고 산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백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사고 차량 정밀 조사 사항 중 틀린 것입니다. 상대 차의 범퍼, 번호판, 전조등 등의 형상이 임프린트 되었나를 확인한다. 맞는 이야기죠. 직접 손상에 의한 거죠. 타이어에 접지면 트레드나 옆면, 사이드월에 나타난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차량의 내부 의자, 안전벨트 변형 상태와 차량 지기 조정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직접 손상 부위와 간접 손상 부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직접 손상 부위하고 간접 손상 부위는요. 손상의 원인이 다르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손상은요. 충돌 등으로 차량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간접 손상은요. 충돌시 강한 외력이요. 직접 접촉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전달돼서요. 다른 곳에 파손되는 경우가 간접 손상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주행 중인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비어있는 화물 적재함 등이 상하 운동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입니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설명이죠. 충돌 스크럽은요, 충돌시 강한 하중작용으로 노면에 문지른 듯한 폭과 형태가 준일하지 못한 타이어 흔적입니다. 크룩은 스키드 마크 발생하는 과정에서요, 다른 차량과 측면 충돌을 또 합니다. 그래서 경로가 갑자기 틀어지며 꺾인 타이어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갭 스키드 마크는요, 급제동 후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었다가 다시 밟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자동차의 제어를 나타내는 정의 중 틀린 것입니다. 융거입니다. 좌우 타이어 접촉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도 복륜은 복륜 간격의 중심 간의 거리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최소 회전 반경. 자동차가 최대 조향각으로 저속 회전할 때 가장 바깥쪽 바퀴에 접지면 중심을 그리는 원의 반지름. 맞는 이야기입니다. 램프각입니다. 축구의 중심점을 포함한 차체 중심면과 수직면의 가장 낮은 점에서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의 바깥 둘레를 그은 선이 이루는 각도. 램프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향각입니다. 자동차가 방향을 바꿀 때 조향바퀴의 스핀들이 선에 이동하는 각도로 보통 최소값으로 나타낸다. 조향각은요, 최대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조향각은요, 자동차의 방향을 바꿀 때 조향바퀴의 스핀들이 선에 이동하는 각도로서요, 보통 선에 하는 안쪽 바퀴의 최대값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것이고요. 램프각은요, 이 바퀴가 있죠. 이 바퀴의 중심선과 그리고 이 바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거 중간에 차체 하부에서 타이어와 바닥면이 접지하는 면을 그은 선의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상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탈구랑 관절에 완전한 파열이나 붕괴가 일어나 관절 연골면의 접촉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 맞는 얘기고요. 역가창이란 자동차 등이 신체의 일부를 역가하여 발생하는데 경할 때는 피와 출혈만 발생하나 중할 때는 심한 좌창 또는 사지나 두부절단, 골절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 맞는 이야기죠. 결손창이란 외부 및 연부 조직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좌창이란 둔한 날을 가진 기물에 의해 생기며 그 작용이 피부의 탄력이 정도를 넘었을 때 생긴다. 이 내용은 열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열창은요, 탄력 한계를 넘어 피부가 외력의 반영으로 찢어진 손상입니다. 좌창은요, 견고한 둔기로 가격받았을 때 연조직이요, 둔기와 골격 사이에서 잘면 손상, 즉 으스러진 손상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선회하는 자동차의 운동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원심력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심력의 CF는요,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입니다. 즉 속도의 자승이죠. 속도와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2번입니다. 한계선의 속도를 구하기 위한 마찰계수는요, 횡 미끄럼 마찰계수를 적용한다. 한계선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하고요, 요만큼 구하는 공식하고 같죠. 그리고 그럴 때의 마찰계수는요, 횡 미끄럼 마찰계수가 맞습니다. 3번입니다. 안전하게 선에 주행하기 위해서 횡방향 마찰력이 원심력보다 작아야 된다. 원심력보다 커야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차량의 한계선의 속도는 곡선 방향이 클수록 낮아진다. 곡선 방향이 클수록 커지는 사항이죠. 한계선의 속도는요, 차량이 곡선 구간 선회 시여 도로를 이탈하지 않는 최고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마크 발생 시 속도와 동일 공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선회하는 조건은요, 원심력이 횡마찰력보다 작을 때이죠. 그래서 한계선의 속도 공식은요, V는 루트 뮤 GR입니다. 그래서 곡선 반경이 커지면은요, 속도도 커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요, S1 길이만큼 활주원을 남기다 D1 거리만큼 끊어진 후 다시 S2 길이만큼 활주한 갭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했다면 속도 분석을 위해 측정할 거리는 S1 더하기 S2가 되겠죠. 갭 스키드 마크에서 흔적이 끊긴 갭 구간은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도 계산 시요, 갭 구간, 끊긴 흔적 구간은 제외하고요, 실제 흔적이 발생한 길이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1 더하기 S2 또는요, 이 DT-D1이 되겠죠.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오르막도로의 정밀 도면을 보니 수평거리가 1000m에 수직 높이가 70m였습니다. 이때 종단 경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경사 퍼센트는요, 수평거리분의 수직 높이 곱하기 100이 되는 사항이겠죠. 수평거리가 1000이었고요, 수직 높이가 70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분의 70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계산하면은요,
7%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50번입니다. 다음 중 사고 차량, 사진 촬영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차량 전면이 나오도록 촬영한다. 예, 맞는 이야기고요. 사진 촬영 시 직접 충돌 부분만 강조하여 촬영한다. 직접 충돌 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부분도 촬영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차량 전체 파손 모습을 촬영한다. 예, 맞는 이야기고요. 대상이 렌즈의 초점 거리 이내에 명확히 촬영되지 않을 경우에 접사 렌즈나 접사 필터를 사용한다. 맞는 이야기죠. 사고 차량, 사진 촬영 방법은요, 앞뒤 번호판을 같이 촬영하여 추후 동일 차량 여부인지를 확인했어요. 사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의 정면, 정후면, 정측면 등 4방향에서 기본 촬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4방향 기본 촬영 후에요, 파손 형태가 잘 나타나는 방향에서요,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요. 같은 부위는 가능한 여러 번 촬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해서요, 그 중에서 선명한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